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화창한가 하면 소나기가 내리고 또 흐린가 하면 다시 맑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변덕스러운 시장 속에서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좋은 경제 생활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22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신종 금융범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금융범죄가 속출하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로 3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450여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검거 인원도 지난해 900여 명에서 2,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바로 2006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공식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은행 고객이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800만 원을 송금한 사건,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의 시초였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약 5만 2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전체 5,700여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11년 각각 8,000건 넘게 발생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2년 5,700여 건, 2013년 4,700여 건 등으로 감소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 바로 2014년 7,600여 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데요. 역대 최대치였던 2008년의 8,400여 건보다 훨씬 빠른 추세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대상은 나이나 학력 등과 무관합니다. 주로 노년층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해자를 분석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7,600여 건을 세대별로 살펴보니 의외로 30대가 19.5%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20대 18.8%를 차지했습니다. 갈수록 범행 기법이 교묘해지고 패턴 역시도 다양해지는 추세라서 수사기관이 하나를 막으면 두 개의 방법이 새로 생겨난다, 이런 말들이 나돌 정도입니다. 경찰이 분류하는 신종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피싱과 스미싱, 파밍과 메모리 해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피싱은 전화나 이메일로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서 금융정보와 예금 잔액 등을 인출해가는 수법입니다. 바로 전화로 하는 피싱이 보이스피싱이 되겠고요. 피싱에서는 너무도 뻔한 거짓말부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발한 수법까지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납치나 사고를 빙자해서 급히 돈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는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대학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서둘러 입금하라는 전화도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안심전환대출 대란 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면서 거액을 빼간 사기단도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당하니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배우 탕웨이가 지난해 보이스피싱이 당한 사실이 최근 재차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고 21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야구 해설가 하이성 씨 그리고 배우 오현경 씨 등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3월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단이 활개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사기라면 파밍이나 메모리 해킹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범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싱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만들어 접속하게 한 뒤 금융 거래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이 파밍에서 더 진화한 게 메모리 해킹인데요. 정상적인 계좌 이체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위변조하는 겁니다. 파밍이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거라면 메모리 해킹은 진짜 사이트에서 정보를 빼내가는 더 진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해킹 역시 출발은 악성 코드인데요.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유출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을 마쳤는데도 돈이 다른 데로 샜다면 이 메모리 해킹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지만 계좌 정보와 이체 금액 등은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계좌 번호와 이체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상찮게 진화하고 있는 신종 금융범죄에 금감원은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4대 은행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 그리고 이체 한도를 7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이 밝혔고요. 또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아예 비대면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대포통장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나 알선하는 등 발급과 유통에 협조한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최장 12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금융범죄 피해자금의 지급정지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전화를 이용했던 금융회사 간 지급정지 요청을 전산통보 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지연 인출 시간이 10분으로 적용됐는데 이를 30분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 신청하려던 지연 이체 신청 제도는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연 이체 신청 제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대책들이 바로 다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는 안 속아라는 자신감이 최대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젊고 또 금융정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위험하다는 건데요. 업무 시간 이후에 금융기관이라며 걸려온 전화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보안카드 번호를 절대로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화상으로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도입된 신입금 계좌 지정제도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신입금 계좌 지정제는 사전에 등록한 입금 계좌가 아니면 일일 최대 100만 원 이하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범죄에 혹시 속더라도 피해 규모를 100만 원 이하로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주 돈을 주고받는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는 미리 등록해두면 100만 원 이상을 입금할 수 있고요. 다른 계좌로는 100만 원 이하로만 입금할 수 있게 만들어서 조금 더 피해를 줄이자는 건데요. 갑자기 미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지정 계좌로 한 번 이체를 했다가 미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이용자가 3,000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금융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양한 대책들과 예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나는 속지 않겠지라는 자신감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사기 당하지 않으시도록 만반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HCE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사는 물론이고 통신사를 포함한 비금융사들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나 상품에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 산업, 바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존 모바일 카드 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통신사에 카드사들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휴대폰 유심카드에 저장해 사용하던 카드 정보를 클라우드를 활용한 바로 HCE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HCE 기술은 바로 호스트 카드 이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유심카드 없이 무선 통신을 이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이통사 협력이 필수였던 모바일 카드 사업, 카드사가 독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 월렛, 모카 등을 선보이며 수년 전부터 결제 서비스에 도전했지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가입국에 기반 결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가 클라우드로 카드 정보를 활용하는 HCE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면 모바일 경제 시장 헤게모니가 이통사에서 카드 업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CE 이용한 결제 솔루션 이미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의 클라우드 기반 결제 솔루션인 MCBP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등 무려 15개국에서 25개 이상의 시범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또 비자카드가 만든 HCE 기반 모바일 카드 솔루션인 VCP도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두고 통신사와 금융사의 주도권 경쟁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통신사와 카드사의 주도권 경쟁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가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이통사 협력 모델이 신속한 신규 서비스나 다른 카드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통사가 반대하면 되지 않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가 이통사를 동일 시장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카드 결제 주도권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HCE 기술인데요. 이 HCE의 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통신사 입장에서 결제 서비스 출시도 시원치 않고 카드사들이 유심을 벗어나서 HCE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 발급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CE 기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과연 이통사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될지 앞으로 산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HCE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리는 수요일이죠.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재미있는 책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왠지 철학서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칭 뒷모습 관찰가이자 배려, 재미,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를 쓴 저자 한상복이 17세기 유럽의 3명의 현자와 조우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프랑스와 드라 로슈푸코, 장드라 브리에르 이렇게 3명인데요. 우리에게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17세기 유럽을 정말 손에 꼽았던 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3명의 지식인은 내일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다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인간의 위선과 허영, 이기심 등을 특유의 직관과 통찰로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세 명의 현자들이 만난 이 저자, 어떤 책을 냈을까요?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책은 세 현자가 남긴 잠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틀로 삼았고요. 다양한 에피소드의 동서양 역사, 심리학, 경제 경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이름과 다르게 그리고 세 명의 현자와는 다르게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 현자의 고민이 모이는 지점, 바로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나만 소모되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수용한다는 대인배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자들은 지나친 이기심은 경계해야 하지만 너무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삶이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음을 통찰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줍니다. 책에는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 3년 차 직장인들이 새길 만한 내용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전략, 그리고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처세술, 회사가 직원을 판단하는 기준, 까다로운 상사를 대하는 방법 등을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을 살았던 3명의 현자의 글에 21세기의 우리가 빠져드는 것, 그들의 짧은 문장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이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책, 3명의 현자와 만날 수 있는 책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책은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입니다. 엄마의 말 공부,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책인데요. 커갈수록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엄마들은 참 힘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수시로 내뱉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뿐 아이의 행동은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통하고 효과적이면서 엄마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실 텐데요. 엄마의 말 공부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엄마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라며 아이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마의 말 5가지를 알려줍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아이 역시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아이의 행동에 공감하는 그래서 그랬구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믿어주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다음으로 아이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라보는 훌륭하구나.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용어로 아이의 하루 일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지침을 붙여서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15년간 2만 시간 동안이나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을 행복하고 든든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요.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의 원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엄마의 대화법, 그리고 아침밥 잘 먹게 하는 법, 이 닦고 세수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를 기대하는 아이로 키우는 심리적 준비물과 구체적인 대화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 공부, 정말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 같은 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한겨레에서 2014년 6월 15일부터 세월호 추모 기획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같은 제목으로 연재된 글을 모은 책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의 얼굴 그림 그리고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집글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이자 같이 주저앉아 울고 싶었던 이야기, 가만히 있기보다 행동하기로 결심한 용감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획은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단원고 학생 80여 명의 얼굴 그림을 그려 한겨레에 게재한 것부터 시작됐는데요. 취재를 맡은 기자들은 아이의 짧은 생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사진과 편지글 그리고 전달해주면서 이 글들을 모았습니다. 부모의 편지는 가슴 아프게 절절했고
아이에 대한 기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고 하는데요.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정차웅 학생, 그리고 사고 당일 최초로 119에 신고한 최덕화 학생 등 유가족들이 들려주는 아이의 이야기들, 그간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부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 긴박하게 오갔던 문자 메시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114명과 선생님 2명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요. 이 책은 세월호의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모두의 다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주는 책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또 부모 형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책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까지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3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롯데주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료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수요 베이스와 가격 인상 효과로 성수기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마트 휴무제 강화와 세월호 사태 등으로 수요 부진을 경험했었는데요. 수요 부진에 따른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할인과 프로모션에 대해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요 회복을 한다면 판매량 회복과 더불어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경쟁 완화에 따른 영업비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또 다음으로 주류 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주 성장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고 또 맥주 사업의 적자 감소가 기대되면서 좋은 모습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주는 저도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견조한 성장과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맥주는 연간 매출을 8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 시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하락과 마케팅비 부담 완화로 최대 100억 원의 적자 감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수익 자산 가치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 시 관계사 지분 정리와 서초부지 개발을 통한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면요. 1분기 음료는 아직 비수기입니다. 주류는 맥주 사업 진출로 성장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적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전망을 해보자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정도 늘어난 5,5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0.8% 정도 늘어난 4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어서 0.9% 정도 줄어든 24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료의 부문의 경우에는 생수의 성장에도 비수기 수요 부진 그리고 커피 믹스 사업 이전 영향으로 매출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익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류는 소주의 성장과 맥주의 신규 사업 진출로 매출이 10% 중반대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익의 경우에는 맥주 사업의 적자 반영으로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적인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면요. 소주의 성장 지속 그리고 음료 실적 비수기 성수기 회복과 맥주의 가동률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맥주 클라우드의 판매량 개선 시 적자 감소 효과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롯데칠성 음료 부문과 주류 부문으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요.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7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보석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겨준 윤동주 시인의 길 함께 들어보시죠.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엔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수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의 질문이었던 이 바로물음에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무언가 꼭 찾을 것이 있는 인생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서거 70주년을 맞아서 시인의 인생을 조명하는 영화 그리고 시세계를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윤동주 시인이 남긴 시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